안녕하세요. 기초 강의를 듣는 해커스 로스쿨 수강자 여러분들, 드디어 기초의 첫 번째 강의, 질문 던지기 강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성향상 굉장히 있어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던지기 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질문을 던지는 여기에서 주체는 누구냐면은, 글이에요, 글. 지문. 지문이 질문을 던지고, 그럼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받아요. 아시겠죠? 우리한테 던지는 척 하면서 자기가 던지면서 자기가 받는데, 자기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꺼내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거다 라는 것까지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글의 전개 방식이 리트 제시문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리트형 제시문은 질문을 던지는 글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리트라는 지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문제도 디테일하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세밀한 정보량, 디테일한 부분에 이렇게 빡빡빡 가다가 큰 그림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면서 디테일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칫 잘못하다가 매몰되게 되면은, 아니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이거의 목적성을 알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처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자기가 답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대해서 정당화 과정을 해가는 그러한 글이 있고, 답을 여러 개를 제시한 다음에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지문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통 당연히 얘가 더 어렵고 얘가 더 많이 나오고 얘는 쉬운 편이죠. 그리고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뭐뭐뭐뭐일까? 라고 해서 물음표가 나옵니다. 이게 수능 비문학 국어에서도 이런 게 많았죠. 그런데 리트가 어려운 이유는 얘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숨겨놔요, 질문을.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건지를 내가 찾아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다룰 질문들 같은 경우는 물음표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지문들을 위주로 보기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글이 질문과 답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구조망을 그리면서 그 구조망을 큰 그림으로 잡고, 이러한 세부 정보들이나 논증들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질문의 답, 질문 답이 이 글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문제는 핵심 포인트에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고, 그 핵심 포인트는 질문과 답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재현적 회화란 사물의 외관을 실제 대상과 닮게 묘사하여 보는 이가 그림을 보고 그것이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과라고 치면, 제 주먹이 사과를 보고 이렇게 사과를 그렸을 때, 얘가 사과 그린 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 있는 대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음악은 어떨까? 음악은 어떨까? 라고 하고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나왔네요.
회화가 재현적이 되기 위한 조건들, 앞에 말한 조건이죠. 이거를 가지면 음악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음악도 재현적 음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를 보고 내가 사과를 보고서는 이 사과를 음악으로 표현을 했어. 사과를 이게 맞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과를 보고 내가 음악으로 표현을 했어. 그런데 얘 그림만 보고는 이건 줄 알겠는데 얘를 듣고서는 이건 줄 알 수 있을까? 알기가 힘들겠죠. 왜 알기가 힘드냐면 음악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림에 비해 대상을 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은 그러면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음악은 결코 대상을 재현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가? 라고 했는데 모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모든 음악은 대상을 재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질문이 뭐다? 질문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음악의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음악의 재현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회화가 재현적인 것처럼 음악도 재현적일 수 있냐?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yes or no. yes or yes가 아니라 twice의 yes or yes가 아니라 yes or no로 답변을 전개를 해 나가겠죠. 그러면 저자가 yes라고 할 수도 있고 no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no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yes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음악은 재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악은 추상적이니까. 그런데 약간 그거를 삐딱하게 보면서 또 삐딱하게 본다라는 근거가 모든이라는 걸 붙였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다라는 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자는 음악도 재현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긴 글을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답변의 방향을 예상을 하면서 전개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yes라는 입장과 no라는 입장이 치열하게 논박을 하면서 글이 전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리트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게 훤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 지식 하나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아마 재현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술사에서 미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뭐냐? 재현할 것이냐, 우리가 재현할 것이냐, 아니면 표현할 것이냐. 재현할 것이냐,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가 미학에서 단골 떡밥이에요. 우리가 야구에서 단골 떡밥이 야구가 아니라 축구에서 단골 떡밥이 박지성 vs 손흥민이듯이 미학사에서의 단골 떡밥은 재현이 낫냐, 표현이 낫냐, 박지성이 낫냐, 손흥민이 낫냐 이런 것처럼 재현이 낫냐, 표현이 낫냐는 단골 떡밥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재현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리젠트라고 하고 표현은 영어로 리프리젠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주먹이 사과라고 할게요. 이 사과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프리젠트,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겠죠. 이러한 대표적인 사조로는 사실주의 같은 거 있죠. 그쵸? 그런데 예술이 하는 거는 사실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이미지나 감성에 따라서 얘를 재구성한다. 여기 앞에 리가 붙었죠. 얘를 다시 재구성하는 게 예술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일종의 추상화처럼 이상하게 변형을 해서 하는 게 이상하게 변형을 해가지고 작가의 주관으로 표현하는 게 예술이다 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현은 맞냐, 예술이 재현이냐, 예술이 표현이냐, 이거는 미학에서의 굉장히 단골 떡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은 뭐죠? 음악은 재현에 가깝냐, 표현에 가깝냐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가 볼게요. 흔히 논의되는 회화적 재현, 즉 그림으로 하는 재현의 핵심적 조건은
그림의 지각 경험과 그림을 재현된 대상을 실제로 지각할 때의 경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과를 실제로 볼 때랑 사과 그림을 볼 때 사이의 경험 사이에 닮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이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음악에서의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 선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박자라던가 하는 부분이 재현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데 주목한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얘기는 뭐냐면 yes or no에 대해서 no의 관점에서 답을 하고 있죠. no의 관점에서 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게요. 여기에 대한 사례를 제시를 하는 거죠. 사과를 재현한 회화에서는 사과는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림 속에서 얘 사과네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음악은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이게 뭘 표현한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악은 재현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다. 바다를 재현했다라고 하는 드뷔시의 바다의 경우 제목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감상자는 이 곡이 바다의 재현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 노라는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의 사례겠죠. 그러니까 노에 대한 입장이 사과는 지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워버렸네. 사과가 이렇게 있는 애는 재현이 된 건데, 드뷔시의 바다라고 하는 음악에서 우리가 실제 바다의 모습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재현이 아니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 하지만이 나온다. 그러면 이 노의 논리를 어떻게 한다? 반박을 좀 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주장은 일반화되기가 어렵다. 모래 해안의 일부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재현적 회화이긴 하지만 그 제목을 모르면 비재현적으로 보이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림 중에서 모래사장의 모래알을 마치 현미경으로 본 것처럼 묘사한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를 보고 걔가 바다를 그린 건지 노가다 하는 공사장판을 그린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를 그린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재현적인 그림도 얼마든지 존재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례를 들냐면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의 경우, 이게 어떤 작품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목을 알 때는 감상자가 브로드웨이를 그린 거를 알 수가 있지만 제목이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이 뭐다? 선과 칠해진 면으로 뉴욕 거리를 내다본 추상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는 뭐랑 해당되는 거냐면 드뷔시의 바다랑 마찬가지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드뷔시의 바다를 듣고서 얘가 바다를 표현한 건지 알 수 없듯이 브로드웨이 부기욱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얘를 브로드웨이라는 뉴욕 거리를 표현한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게 브로드웨이 부기욱이라는 작품인데 얘를 보고 얘가 뉴욕을 그린 건지 아니면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그린 건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죠. 우리가 얘를 보고서는 뉴욕을 떠올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도 뭐가 있다? 그림도 비재현적인 그림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강력한 반박은 아니죠. 왜냐면은 음악이 비재현적이다라고 했는데 음악만 비재현적인 게 아니라 그림도 비재현적일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아직 반박이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림도 재현적, 비재현적이 있고 음악도 비재현적이 있다까지 정도는 지금 떡밥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대상과 비교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사한 대상은 그림인데 그림과 음악을 비교해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세팅을 지금 깔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이에 대해 회화적 재현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같은 사례는 비전형적인 반면 음악의 경우는 이것이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전형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전형적이다라는 거는 그 수가 주류다, 메인스트림이다,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음악에서는 제목에 대한 참조 없이도 명백히 재현으로 지각되는 사례, 그게 뭐냐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에서 새소리는 새소리를 워낙 잘 흉내냈기 때문에 명백한 재현으로 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건 새소리네 라고 지각이 되는 사례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음악에서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재현적인 놈이 있고 비재현적인 놈이 있어요. 어디에서? 회화랑 음악에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재현적인 거는 사과 그림이 있었죠. 그쵸? 그런데 그림인데 비재현적인 게 뭐였어? 아까 말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음악에서 재현적인 경우는 처음에는 아직 안 나왔었는데 비재현적인 걸로 나왔던 게 드뷔시의 바다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락에서 세팅을 해준 게 전원교향곡의 새소리는 우리가 들으면 얘가 새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현적이라고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음악이나 회화나 재현적이나 비재현적이나 섞여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얘네 둘이 쌤쌤인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 주장은 뭐다? 쌤쌤이 아니다라는 거죠. 쌤쌤이 아니므로 재현 가능성을 음악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근거는 비중이 다르다라는 거죠. 비중이. 예를 들어서 회화에서는 사과 그림이 90%, 이러한 사례들이 90%인데 얘는 이게 10%다. 음악은 얘가 10%인데 얘가 90%야. 이렇게 숫자가 다르면 당연히 얘가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음악의 재현 가능성은 뭐다? 노가 된다라고 하는 게 노의 입장에서 본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면서 뭔가 반박할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음악 작품의 가사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표제까지도, 제목이나 표제까지도 작품의 일부분으로 본다. 그럼 이 입장을 봤을 때는 작품의 내용이 제목의 도움 없이도 인식 가능해야만 재현이라는 거는 재현을 너무 깐깐하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목도 작품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면 제목을 알고서 뭔지 알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재현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걸로 사례를 제시를 해야겠죠. 슈베르트의 물레지라는 그레첸이라는 작품을 보면 주기적으로 어떤 반주 음영이 반복이 되는데 얘는 제목과 함께 감상될 때는 얘가 물레지를 표현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제목과 같이 작품을 봤을 때는 음악도 얘가 뭐를 재현하려고 한 건지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으니까 음악도 뭐다?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 yes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했죠. 노라는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를 어떻게 해준 거야? yes라는 입장에서 반박을 해주고 있는 거야.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yes라는 입장을 저자가 아마 이쪽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yes라고 하는 입장을 답 A라고 했을 때 이 답 A에 대한 문제제기 1, 그건 뭐다? 전형적, 비전형적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회화랑 음악이랑 다르다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니다, 제목까지 봤을 때는, 제목까지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지. 제목을 작품의 일부로 보게 되면은 이 비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주장은 틀렸어 라고 하고 반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넘기고 가볼게요. 음악이 재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작품 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거는 아까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도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제기는 뭐냐? 재현적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작품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걔를 우리가 미리 재현하려고 했던 대상을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악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랑 그림은 다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음악의 감상자는 작품이 재현하려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뭐를 재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음악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드뷔시의 바다라는 음악을 들었을 때 이게 바다를 표현한 건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음악은 충분히 감상이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곡을 이루는 음의 조합과 구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을 하더라도 음의 박자라던가 선율만 우리가 감각을 한다 하더라도 바다를 음악적으로 이해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제기 2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회화와 음악의 감상의 과정에서 재현에 차지하는 기능적인 비중이 다르니까 회화에서 재현을 정의한 방식으로 음악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던졌던 질문, 그게 뭐였죠? Yes or No였죠. 그 Yes or No에 대해서 No의 입장과 Yes의 입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문제제기 1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2가 있네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자가 Yes의 입장에서 반박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글도 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루어져야 글의 전체적인 구성적인 미가 더 좋겠죠. 그쵸? 그럼 그 다음 단락을 가볼게요. 바로 그러나가 나오네요.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제시될 수가 있다. 작품의 제목이나 표제가 무시된 채 순수한 음악적 측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음악적 측면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음의 조합과 구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것만 고려가 되면은 음악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냐?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음악을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닌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이라는 작품에서 프랑스 국가가 왜 갑자기 출연하는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에서 단두대로의 행진이 왜 등장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작품에서 그러한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면 순수하게 음악적인 근거라는 거는 요 부분들이죠. 그걸로는 안 되고 뭐에 의해서 음악이 재현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만 해명이 될 수가 있다. 즉, 이 1812년 서곡과 환상교향곡 같은 경우는 뭐를 알아야 된다? 얘가 재현하려고 했던 대상을 알아야 어떻게 된다? 재현하려고 했던 대상을 알아야 뭐가 돼? 작품을 완전히 이해한 게 된다. 누구처럼? 회화처럼. 그러니까 이 노라는 주장은 회화의 재현과 음악의 재현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아니다, 얘는 반박은 회화의 재현과 음악의 재현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1812년 서곡이 차이코프스키 작품은
프랑스가 나폴레옹 시절에 러시아를 쳐들어왔거든요.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를 쳐들어왔는데 모스크바는 점령을 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나폴레옹이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배경에 프랑스 국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침범을 하는, 러시아에 침범을 하는 그 나쁜 놈들에 대한 표현을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라는 뭐냐면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해봐요. 내가 나폴레옹도 모르고 프랑스도 모르고 차이코프스키가 러시아 사람인 것도 모른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주면 되냐. 여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딸려 나온 건지를 체크를 하면 되죠. 우리가 이런 식의 구조가 있을 때 반박 1을 지지하기 위해서 1812년 서국이 나왔다. 그리고 아까 반박 1을 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죠? 아까 반박 1을 하기 위해서 슈베르트의 물레질하는 그레첸이 나왔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가 어디에 연관이 된 건지를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저 환상교향곡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어디 관점과 연결이 되는지를 기억을 해두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문제제기 반박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뭐를 정당화시키는 거냐면은 yes, 음악도 재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요 입장을 어떻게 한다? 글쓴이가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이 전체 작품에 대한 큰 그림 독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바다는 표제적 제목 없이는 재현으로 볼 수 없다. 아까 드뷔시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얘를 그냥 들었을 때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이게 바다를 표현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목이 없이는 재현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선지가 되죠. 바다가 어떤 의미에서 등장했었죠?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뭐랑 대조가 되는 사과 그림과 대조가 되는 걸로 등장을 했었죠. 사과는 그냥 보면 사과다 딱 아는데 드뷔시 바다는 들어도 바다인지 모른다. 뭐가 없으면 제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2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그쵸? 여기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에 브로드웨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랑 같이 들으면은 이 추상화가 뉴욕 브로드웨이 거리를 추상화로 그린 거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알면은 뭐가 된다? 재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랑 같은 사례인 거야? 음악에서의 바다랑 마찬가지로 제목을 들었을 때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과 작품을 함께 보는 시각에서는 얘도 뭐가 된다? 얘도 재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 전원교향곡에서 자연의 소리를 닮은 부분은 제목과 함께 고려해야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원교향곡에서 새소리 부분이 있는데 그 새소리 부분은 워낙 새소리를 잘 흉내냈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얘가 새소리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뭐야? 뭐에 해당되는 거야? 아까 표를 기억해 보시면 그림에서의 사과 그림이 보면 사과 알 수 있듯이 새소리도 들으면 새소리. 그러니까 얘는 새소리는 요놈과 같은 사항이니까 얘네들이랑은 대조가 된다. 얘네들은 뭐? 제목이 필요한 애들. 얘네들은 뭐? 제목이 필요 없이도 재현이 되는 애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제목과 함께 고려해야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4번 볼게요. 물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반주 음영은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그쵸? 아까 얘는 어떤 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얘가 등장한 맥락이 뭐였냐면은 반박 1의 내용이 뭐였어요? 제목도 작품의 일부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제목과 함께 있으면 재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는 재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5번
1812년 서국에 포함된 프랑스 국가는 순수하게 음악적인 관점에서는 그 등장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쵸? 순수하게 음악적인 걸로 들었을 때는 저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려고 했었던, 표현이 아니라 재현하려고 했었던 이야기에 대한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반박 2에서 등장했던 사례적 근거였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대놓고 글쓴이의 견해를 물어본 이유는 이 지문 자체가 답을 여러 개를 비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답을 글쓴이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던졌던 yes or no, 음악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yes or no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 음악이 재현 가능하다. 모든 음악이 재현 불가능하냐? 아니다. 재현 가능한 음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yes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틀에서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져봐야겠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으로 재현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악 작품이 흔히 존재한다. 흔히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흔히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즉 전형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아까 문제제기 1과 거기에 대한 반박 1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제제기 1은 전형적, 즉 음악과 회화에서 재현 가능한 놈들의 비중이 다르다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글쓴이가 지지한 요 반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부인한 거야? 제목에 도움이 있으면 전형 비전형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제외하고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으로 봤을 때는 네 말이 맞아 라는 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비전형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거고, 그 일부만 존재하는 사례가 뭐에 해당해? 베토벤의 새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흔히 라는 부분 때문에 틀린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2번 봐볼게요.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옹호하려면 회화적 재현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신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단락 요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저자가 제기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음악만의 세계가 있다. 음악은 음악만의 재현의 정의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회화에서 재현이 정의가 되는 방식이 음악에도 적용이 되느냐를 가지고 음악의 재현성을 따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제기와 반박 사이에 가장 대립되는 부분은 음악이랑 회화랑 안 같아, 아니야 사실은 같아,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제기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별도의 기준으로 음악의 재현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회화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X가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제목의 도움 없이는 재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 제목이 없이는 재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음악과, 대부분의 음악과 전형적인 회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아까 이 기준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전형적인 회화라는 거는 사과 그림 같은 애들이죠. 사과 그림 같은 애들은 제목의 도움 없이도 재현 여부를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음악적 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악 작품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감상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어야 한다 라는 게 누구의 주장이었냐면은, 얘는 누구의 주장이었냐면 문제제기 2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문제제기 2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자가 반박을 했죠. 아니다. 음악 작품의 의도를 전혀 모르면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사례를 제시했잖아. 그러니까 작품의 의도를 모르면서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이 반박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겠고, 글쓴이는 이 반박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글쓴이의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얘는 어떻게 돼? 이게 글쓴이의 입장이기 때문에 X에 해당이 되겠죠. 전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전형적이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재현에 대한 지각적 경험과 재현에 대한 지각적 경험 사이에, 재현 대상에 대한 지각적 경험 사이에,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지각, 그리고 작품이 대상으로 삼았던 놈에 대한 지각이 닮음이 존재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사과 같은 애들 말하는 거죠. 사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악 작품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베토벤의 새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새소리를 표현한 것이구나. 우리가 과거에 새소리를 들은 경험과 이 작품 속에서 새소리를 들은 경험 사이에 닮은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 흔히 존재한다가 들어갔으면 1번과 마찬가지로 틀린 게 되는데, 존재한다라는 거는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헷갈릴 여지가 적은데, 사실은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잘 만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1번이랑 5번이 사실은 흔히만 빼놓으면은 거의 같은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데 대립되는 지문을 한 문제에 넣어놓으면 꼼수로 풀 수가 있어요. 꼼수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2014년도 지문인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쉽게 안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쉬웠을 때의 출제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지적을 하자면 이거에 대한 사례에서 지각적 경험이 아니라 인식적 경험, 인식적 경험이라고 해주면, 아니면 인지적 경험이라고 해주면 1812년 서곡 같은 작품, 얘도 우리가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 작품에서의 공통적인 경험을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다라는 거는 감각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새소리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기억 디귿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가 기억 디귿이 각각 뭐인지를 우선 봐야겠죠. 제시문에서 기억은 반박 1에 해당됐고, 니은은 문제제기 2, 디귿은 반박 2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이 어떤 입장인지를 우선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보기를 먼저 봅시다. 슈만은 맨델스존의 교향곡 스코틀랜드를 들으면서 맨델스존의 다른 교향곡 이탈리아를 듣고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다. 착각의 원인이 뭔지는 안 나왔는데 스코틀랜드를 들으면서 이탈리아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탈리아의 풍경을 떠올리면서 듣고 있는데 슈만은 아마도 듣고 있는 곡의 2악장에 파, 솔, 라, 도, 레의 5음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파, 솔, 라, 도, 레의 5음이 사용된 거에 대해서 뭐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유, 왜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맨델스존이 이 5음만을 사용한 이유는 스코틀랜드 전통 음악처럼 하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저기에서 이 곡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면, 스코틀랜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기에서 파, 솔, 라, 도, 레로 구성되었다는 부분은 뭐냐면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왜 했냐? 왜 했냐라는 부분은 뭐냐면 의도, 배경에 딸린 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맨델스존이 왜 스코틀랜드를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목이나 아니면 배경 지식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해져서 작품이 구성이 되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얘를 이탈리아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기억이 뭐였죠? 반박 1이었죠. 반박 1은 예술 작품의 일부로서 제목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이용할 수 있다. 그쵸? 만약에 이 슈만이 이 작품의 제목을 같이 들었으면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었을 거예요. 스코틀랜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박 1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반박 1은 제목도 작품의 일부다. 그만큼 제목이 중요한 거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2번 선지 볼게요. 니은, 즉 문제제기 1 같은 경우는 자신이 듣고 있는 곡에 대한 재현 대상을 몰랐다 하더라도 곡의 전체적인 조합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에서 곡의 전체적인 조합, 이게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이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도 완벽하게 들었을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 들어가지고 이탈리아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었을지가 사실은 불분명한 보기이긴 한데 니은이라는 놈은 음악을 들으면은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은 바로바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 1은 곡을 들었을 때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들은 완벽하게 캐치를 했고 그게 음악을 듣는다라는 감상의 전부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니은은 오음 은계가 사용된 이유에 대한 정보. 그럼 이건 뭐에 해당되냐면 재현 대상에 대한 선행적인 정보죠. 그게 어떻게 된다? 이 곡을 순수한 음악적 구조, 이 순수한 음악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이 아니라고 한 게 누구의 입장이었어요? 그게 문제제기 2의 입장이었죠. 그러면 기다라고 하는 게 누구의 입장이야? 이거를 기다라고 하는 게 반박 2의 입장이죠. 그럼 반박 2의 입장에 대한 4번, 5번 선지를 볼게요. 반박 2는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제목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이거랑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제목, 이게 뭐야? 요거랑 대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음악을 이해한 게 아니다 라고 한 게 반박 2의 입장이었으니까 4번은 어떻게 된다? 맞는 거죠. 얘랑 서로 뭐야? 대칭으로 맞는 그러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5번으로 가볼게요. 이탈리아 풍경과는 이질적인 오음 은계로 인해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음악적 구조 파악에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곡의 음악적 구조 파악이라는 거는 그 음악에서의 선율, 박자에 해당되는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박 2의 핵심을 보면은 얘를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뭐야? 얘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원인이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없었기 때문에 라는 게 반박 2의 입장이었는데 이 5번 선지는 뭐라고 하는 거야? 얘의 문제가 생겨서 못 이해한 거다 라고 했으니까 논리 자체가 어때요? 그거에 대한 팩트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논리 자체가 반박 2와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반박 2는 그리고 5번 선지를 봤을 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과정은 같아요. 실패라고 한 과정에 도달한 과정은 같은데 얘는 뭐냐면은 누가 없어서 파란색이 없어서 이 파란색이 없어가지고 실패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게 반박 2의 관점인데 5번 선지는 뭐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시문에 나타난 실패 과정이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는 논리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이러한 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안이 되고 3번 문제의 답이 뭐가 된다? 3번 문제의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비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 스타일로 만든 문제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기역, 니은, 디귿을 일일이 제시문으로 다시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제기 1, 반박 1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머릿속에 구조화 시켜 놓은 다음에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지를 연결해 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